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72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윤지혜와 함께 큰 병원에 가는 길이었죠. 제 무릎이 요즘 들어 많이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정성껏 모셔주려 했고 병원 예약도 며느리가 다 해줬습니다. 아들 박민준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함께 가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대신 저를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 차가 정비소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된 겁니다. 택시가 멈췄고 우리는 뒷자리에 함께 탔습니다. 운전사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초점이 없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주소를 말했고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달렸고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시내 쪽인데 택시는 자꾸 외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눈치챘는지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병원이 반대 방향 아닌가요?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사님,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제야 운전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우리를 관찰하듯 천천히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운전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며느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별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점점 차가 없는 외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건물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뭔가 이상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은 공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근처에는 버려진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여기서 서는 거예요? 운전사는 시동을 끄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말 잘 들으세요. 그 말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도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운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운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이라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냥 병원에 가고 싶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사는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인지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사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도망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운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해요.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우리 여기서 내릴 거예요. 하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역인 것 같았습니다. 택시는 더 외진 곳으로 달렸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나무만 빽빽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요? 택시는 어느 오래된 집 앞에 멈췄습니다. 한옥 같은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우리 안 가요. 운전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셔야 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저항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차라리 그의 말을 들어보고 기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사가 앞장서서 한옥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같은 곳에 들어가니 운전사가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운전사는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무슨 소리예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말입니다. 당신 남편이자 어머님의 아들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아는 거죠? 며느리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운전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되물었습니다. 같이 일했다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남편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는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저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들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인데요. 하지만 운전사는 진지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함정입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함정이요? 네, 병원에는 박민준 씨가 보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납치하려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를 납치하려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운전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지금 조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의 가족이 위험하다는 협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미끼로 쓰려는 겁니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도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 운전사가 미친 사람일까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운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사진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아들 박민준이가 낯선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 흐릿했지만 분명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들이 큰 가방을 차에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들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진이 무슨 증거가 돼요? 운전사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민준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없는 출처에서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 상여금일 수도 있어요. 운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세요. 회사 상여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매달 반복됩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운전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준 이번 주까지 일을 끝내. 안 그러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지. 그리고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네가 일을 잘하느냐에 달렸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운전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숨어 계셔야 합니다. 박민준 씨가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운전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때문에 모두 잃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가족이 파괴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무시면서 제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어진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걸까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저 끝에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말을 해요. 고양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진실을 찾으세요. 그리고 고양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아들 박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도망갔어요? 왜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 하얀 고양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게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운전사가 준비한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전사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 갇힌 채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는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변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산만 보였습니다. 어쩌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이 운전사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가 말한 것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걸까요? 하지만 그 녹음 내용은 분명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때쯤 운전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운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들이 납치되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경찰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경찰에게 연락하면 되잖아요. 운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미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사람들이 경찰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도 결국 조직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운전사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이 든 것도 아닌데 환상 같은 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또 그 하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고양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운전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좀 쉬세요. 내일이면 해결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꿈은 더 기괴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사방에 비쳤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제 모습들이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울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울에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거울에 저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거울 중 하나가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거울 너머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유리 조각을 밟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발에서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질문하세요. 의심하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라는 거죠? 고양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요. 그리고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울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힘드시죠? 그래 좀 그렇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침착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더 불안해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괜찮니? 응, 괜찮아요, 어머님.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운전사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아침 운전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운전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곳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숨겨줄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장소를 옮겨야 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고양이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의심하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증거를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운전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증거 말씀이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아들과 일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진짜라는 증거요. 운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서요. 운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더 보여드리죠. 그는 다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고 있는 걸까요? 긴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운 걸까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어떤 건 미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했습니다. 이 날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운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아, 그건 오타입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화질이 왜 이렇게 좋죠? 멀리서 몰래 찍은 거라면서요. 운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정말 이게 다 진짜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운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웃다가 점점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도 겁에 질렸습니다. 운전사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역시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극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운전사는 더 이상 그 진지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을 시험한 겁니다. 시험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박민준 씨가 부탁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운전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요즘 가족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부인이 자신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극을 준비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며느리도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운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연기한 겁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서류들이랑 녹음은 다 가짜였어요. 네, 전부 조작된 겁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니요. 하지만 뭔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그냥 택시에서 말하면 되잖아요.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완벽한 상황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납치된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했죠.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아들에게 데려다 주세요. 따져야겠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어느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박민준 씨가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딩은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니 끝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야. 아들이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따졌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니?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도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니?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압박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더 신뢰했으면 했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신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네요. 우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요, 저는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반만 진짜입니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정말로 우리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을 이용하려는 계획도 실제로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남자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이 건물을 선택한 게 실수였어요. 이곳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운전사는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박민준 씨는 우리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신했죠.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우기시나요?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우리 조직의 일을 맡기로 한 계약서죠.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니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에 우리를 고발하려 했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더 이상 나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네요. 하지만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가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상관없죠. 하지만 박민준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찰에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보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왜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죠?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다들 손들어.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보했어요. 당신들이 여기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 미리 연락했습니다. 남자는 분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런. 경찰들이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운전사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게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조직과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려 했는지. 며느리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야지.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속속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도 하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니?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본 건 겉면일 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질문하세요. 왜 하필 당신들이었는지,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왜 모든 게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그리고 고양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고양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 모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어머님? 저는 설명했습니다. 처음 택시를 탄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조직이 계획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완벽했어. 마치 누군가 각본을 쓴 것처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다 사실이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조직 사람들 정말 체포된 거 맞니? 아들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운전사는 왜 처음에 우리한테 그런 연극을 한 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부탁한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상해. 내가 부탁했다가 나중에는 조직 사람이었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진짜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택시를 탄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운전사는 어떻게 우리가 택시를 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며느리 차가 정비소에 있었던 것도 우연일까요? 그리고 운전사가 보여준 서류들. 너무 정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경찰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계속 후 350이 나타났을까요? 아들이 미리 연락했다고 했지만, 그럼 아들은 남자가 나타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게 너무 잘 짜인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 몰래 외출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준이 사건 말이에요. 정말 다 해결된 건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어떻게 됐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구속됐습니다. 조직의 하수인이었거든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진술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수사 기밀입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어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알려주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하신데요? 저는 제가 느낀 의문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짜인 것 같다고. 마치 누군가 각본을 쓴 것 같다고.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범죄 조직은 원래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으면 의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조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도 거기 연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죽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죽었다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에서 제거한 거예요.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위험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조직의 하수인들 뿐이에요. 진짜 우두머리는 아직 밖에 있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들은 중요한 증인이에요. 조직은 그를 제거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요.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직은 예상치 못한 곳에 스파이를 심어 놓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 중에.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스파이가 있다니.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고양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심하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니야 말도 안 돼. 며느리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곧 다 좋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지혜야 나 왔어. 아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우리 세 명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으니까 예전처럼 살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며느리가 제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는데 피곤하신가 봐요. 아들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 가서 쉬세요.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큰 체스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체스판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움직인다는 거죠?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체스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체스말들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 남편.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엿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돼 어머님이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미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경찰서에 갔다는 게 문제야. 혹시 뭔가 알아낸 건 아닐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형사한테 연락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형사와 연락한다고요? 그럼 형사도 연루된 건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어머님이 자꾸 의심하시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마무리하자. 더 이상 끌 수 없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마무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 가족이 저를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밥맛이 없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곧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장 보고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형사와 연락한다고 했는데. 저는 중간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친구들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뭐라고 설명하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여자. 당신은?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우리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여자의 차에 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어젯밤에 들은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들 박민준 씨는 조직과 거래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당신 아들은 빚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죠. 그 빚을 갚기 위해 조직에서 돈을 빌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빚이 있었다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사실이에요. 조직은 그 빚을 이용해서 당신 아들을 조종했어요. 불법적인 일을 시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제보하려 했죠. 하지만 조직이 그걸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한 거군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복잡해요. 당신 며느리도 연루되어 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도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조직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며느리는 착한 아이예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여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정말로 조직과 연결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여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 알아야 해요. 진실을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였다니. 여자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해요. 조직과 완전히 결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 것인지.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당신이 겪은 일들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해요. 그래야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숨어 있어봤자 언젠가는 찾을 거예요. 차라리 먼저 공격하는 게 나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다음 날 여자는 저를 어느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조직은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해볼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우리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언론에도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저는 조직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택시를 탄 순간부터 운전사의 협박, 감금, 그리고 가족의 배신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다시 진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팀이었습니다. 부패한 형사가 아닌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제 진술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두머리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여러 명이 체포 계속 후 803되었습니다. 며느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어땠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만나고 싶어 한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다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위협한 거잖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였어, 민준아? 내가 한 행동들이 다 뭐였어?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지혜가 그런 사람인 줄. 조직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야. 처음에 그 돈을 빌린 것부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요.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엄마께 용서받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아들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로 바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에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와 주요 멤버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며느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달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조직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우두머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기뻤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무슨 가게인데? 중고책 가게요. 엄마가 옛날에 책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노력하는 중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들은 하루 묵고 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택시에 갇힌 꿈, 운전사의 무서운 눈빛,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하지만 잠에서 깨면 괜찮아졌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저는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그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담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고양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너였구나.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고 진실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으라는 것. 저는 고양이를 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고양이는 제 곁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양이라고. 매일 아침 하양이에게 밥을 주고 함께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진수입니다.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추운데 밖에서 이러기는 그렇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남자를 들였습니다. 하양이가 남자를 경계하며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남자가 차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조직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람입니다. 검사였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탔던 택시 운전사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조직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납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구하려던 겁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구하려던 거라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원래 조직의 하수인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했죠. 조직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한 거죠?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당신과 며느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면 진짜 납치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조직이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며느리는요? 며느리도 조직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복잡해요. 며느리는 이중 스파이였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중 스파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경찰 요원이었어요. 비밀 요원이죠. 조직에 침투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과 결혼한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의 경찰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작전 문서들 모두 진짜였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당신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진 거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분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조직의 더 높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녀가 조직원으로 보여야 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풀려납니다. 임무가 끝났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알고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도 몰라요. 며느리가 진짜 조직원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겠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도시로 갔습니다. 남자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속인 것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준 씨가 저를 용서할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도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며느리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서점에서였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지혜.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서점 안쪽 방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 비밀 임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과정.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거짓이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믿어? 넌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혜도 피해자야. 자기 일을 했을 뿐이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했어. 나도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너도 지혜를 의심했고, 지혜도 우리를 속였지.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니?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봤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양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혜랑 다시 만나고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여름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마을에 왔습니다. 함께 텃밭을 돌봤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평화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화로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하양이가 있었고, 가끔 찾아오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양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양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배신, 진실과 거짓, 모든 게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라는 걸, 완벽한 진실 같은 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각자의 진실을 가지고 산다는 걸,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저는 하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구나. 하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양이는 눈을 감고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들의 서점은 잘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을 그만두고 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그게 행복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이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4석 달 됐어요.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하얀이는 어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얀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라는 의미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좋네요, 하얀이.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날 밤 저는 하양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양이에게 말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난대.
내 이름을 따서 지를 거야. 하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고양이야. 내 인생을 바꿔놨어. 하양이가 제 손을 할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탄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무서웠던 순간들, 혼란스러웠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하지만 또한 깨달음의 순간들, 용서의 순간들, 평화의 순간들,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로 이끌기 위해, 진짜 저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진짜 행복을 알기 위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야. 하양이가 제 무릎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달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그게 인생이니까. 저는 하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하양이가 제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하양이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꿈이었습니다. 꽃이 가득한,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양이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좋은 나날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모두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이야기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찾으시길, 평화를 찾으시길, 그리고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